딱이 맞은 영혼 제2부 마음 상함의 개인별 주제 정서적 착취 아동의 육체적, 성적, 정서적 착취는 자존감을 말살시키는 본질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세 가지 모두 아동학대 행위에 속하는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어른의 권력,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에 대한 아이의 의존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른이 가까운 친척이거나 심지어 엄마나 아빠일 경우 아이의 생존은 이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이가 어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는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착취란 언제나 권력 관계를 악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억압, 배신, 신뢰의 악용과도 관계가 있지요. 아이는 온정과 배려, 보호를 기대했던 바로 그곳에서 거꾸로 어른의 필요에 의해 착취당하는 겁니다. 착취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성적인, 정체적이든 육체적, 정신적 정체성이든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작동 구조는 세 가지 착취 형태 모두에 해당됩니다. 마티아스 히르슈가 성적, 육체적 착취는 동시에 정서적 착취이기도 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바꿔 말해보고 싶습니다. 성적 착취든 육체적 착취든 어떤 경우에도 정서적 착취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느 경우나 어른의 필요가 1차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항의는 위협과 폭력으로 억압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실존적인 권력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에 한몫합니다. 착취가 어떤 형태를 띠는가는 부모가 어린 시절에 어떤 체험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나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일종의 가풍으로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마련이니까요. 육체적 폭력을 겪으면서 자라난 부모는 자기 자식을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가장 많이 학대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야기를 정신적 착취에만 한정시켜 그것이 마음 상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이것은 착취, 트라우마가 마음 상황과 마음 상하기 쉬운 상태 전반에 걸쳐 근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을 곧장 건드리는 것이 착취 트라우마입니다. 정서적인 착취를 당하면 그 후유증으로 아주 심한 내사를 하게 됩니다. 내사의 내용은 주로 금지로서 내사의 주인인 아이나 어른이 독자적으로 느끼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느낌과 감각을 믿지 않도록, 심지어 그를 향한 다른 사람의 애정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착취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은 물론 남들까지도 크게 불신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며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지각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을 평가할 능력도 없어집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면 그로 인해 자기가 남의 조종을 받는다고 느끼기 일쑤지만 다른 한편 버림받거나 거부당할까봐 몹시 겁을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모든 일을 자기와 관련시키는 경우도 허다한데 세상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고 쉽게 창피해하며 모든 일이 자기 탓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집단에서 축출되었으며 거기 소속될 수 없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중독이라는 고립된 상태로 또는 자살 환상이나 자살 시도 같은 쪽으로 도피합니다. 정서적 착취는 배신의 작동 구조를 내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신뢰 관계에서 속임을 당했고 자신의 종속성과 상처받기 쉬운 약점으로 인해 조작당하고 착취당했기 때문에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보호와 안전을 얻는 대신에 아이는 착취당했던 겁니다. 어린 시절의 안정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역시 남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모릅니다. 세상과 남들이 모두 위험하고 사악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코르둘라 한젠의 예에서 보듯 먹고 토하는 행위가 보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선한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먹자마자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겨우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의식상으로는 위통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착취 트라우마는 극단적인 무력감, 속수무책 상태로 내버려졌다는 느낌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란 힘은 남김없이 빼앗겨 버렸고 인간관계는 물론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태도를 통제할 힘마저 없음을 의미합니다. 착취당한 사람은 점차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손안에 쥐고 있는데 자기만 그렇지 못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자기 나름의 인상을 갖게 되고 이것이 희생자로서의 자아상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폭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증상은 내담자가 통제력과 권력을 되찾았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자기 몸에 대한 체중에 대한 통제력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뿐인가요? 체중 미달이나 단식기간, 특별한 식습관 같은 것으로 주변을 강력하게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요리한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딸은 자기가 당했던 마음 상함을 엄마가 그대로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딸에게 퇴짜 맞고 거부되었다고 느낄 테니까요. 정신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건강한 경계 감각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나중에 예나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남과 자기 사이에 한 치의 여유도 없는 선을 그을 때에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서적 착취란 아이가 어른의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거나 심지어 능동적으로 이를 돌봐주기까지 해야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착취의 한 형태가 아이의 부모 대행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아이가 그 부모를 위해 부모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런 부모들은 대개 마약 중독자이거나 알코올 중독자로서 아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이 아이야말로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베아테 슈나이더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미 아버지를 돌보는데 익숙했지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에 겨웠던 엄마는 일에만 몰두함으로써 남편을 멀리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도 남편은 점점 더 매력이 없어졌던 것이지요. 반면에 베아테와 아빠의 관계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빠는 그녀에게 엄마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재워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걱정거리를 기꺼이 들어주었으니까요. 베아타가 엄마에게 마음을 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런저런 지시나 충고는 했지만 베아테가 겪는 어려움을 한 번도 진정으로 이해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7살 정도가 되자 베아테는 일찌감치 아빠의 보호자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술집으로 찾아가 아빠를 집으로 데려오고 옷을 갈아입혀서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술병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고 병에 술 대신 물을 채워넣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욕하면서 쓸모없는 주정뱅이라고 부르면 베아테는 아빠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면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근심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발 아빠가 술을 끊게 해달라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아테는 어릴 때부터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건 뒤로 미룬 채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데에 익숙했습니다. 그런 일을 어찌나 당연하게 여겼던지 내가 그건 상호 종속 관계라고 말했을 때에는 불쾌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다만 선의로 한 일인 뿐인데 그것이 나쁘다거나 그르다는 식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상했던 것이지요. 내 말뜻을 그녀가 이해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런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여성인 베아테가 남편감으로 고른 사람은 장애자였습니다. 아빠처럼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자기가 희생해야 할 대상을 찾은 것이지요. 하지만 계속 두통을 앓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아 베아테가 힘에 겨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와는 다른 종류의 정서적 착취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자기애성 착취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능력이나 특성을 갖추어서 그것으로 부모의 정서적 결손감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테니스 아빠들이나 빙상 공주의 엄마들 같은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상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유형의 자기애성 착취 상황일 때 아이에게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목표를 달성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녀의 성공을 통해 부모의 자존감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나 착취 대상은 아이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가 착취될 때도 있지요. 오로지 부모가 좋다고 인정하는 욕구 또는 특정한 감정만을 느끼도록 아이가 제한받을 때가 그렇습니다. 아이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부모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면 말이지요. 이럴 경우 문제는 아이가 부모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버리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작동 구조는 자기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발견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서와 욕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특정한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입니다. 자기애성 착취가 정도를 더하면 마침내 아이가 엄마나 아이의 감정까지 아예 떠맡아서 자기 것으로 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래야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의 처지가 되어 그 불안과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그것은 아이의 감정 세계를 크게 망가뜨립니다. 그 결과 이 아이는 자기의 생각과 소망에 따라 살지 못하고 평생 부모를 위해 전전긍긍하는 수도 있습니다. 성취감이나 만족감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면서 항상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지요. 자기애성 착취는 부모와 아이 어느 편에도 뚜렷하게 의식되지 않은 채로 부모의 정서적 결손감을 양분 삼아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부모는 대개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착취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해 괴로워했던 베르너 슈미트를 생각해 봅시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의 부속물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예쁘장하게 생긴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의 표현을 빌리면 아들을 장식품으로 삼았습니다. 공들여 꾸며져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워지곤 했던 그는 귀여운 어린 사내아이, 엄마의 귀염둥이였던 것입니다. 버릇없이 굴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면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으니 이 역할의 이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주로 물질적인 이득이었습니다.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길을 가는 등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주성을 획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정서적으로 그는 항상 엄마를 위해 존재했고 엄마가 어려울 때면 도움을 주었으며 아빠에게 맞서서 엄마를 변호하곤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살며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1차적으로 엄마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향해 열려 있었을 뿐 미처 자신을 염두에 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언제나 엄마와 연결되어서만 자신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엄마를 위해 사는 임무 수행 안에서만 자기가 설 자리를 찾았던 것이지요. 성인이 되어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가 되자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었던 그는 성인 남자가 되어서 뒤늦게 그것을 만회해야 했으니까요. 정신적 착취의 또 다른 형태는 아이가 배우자 대리 노릇을 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배우자 또는 잃어버린 배우자 역할을 아이가 떠맡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이의 몫이 아닐 뿐더러 아이에게 힘에 겨운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본래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또는 있어야 할 정서적 관계를 어른이 자기 자식에게 전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아이가 이미 죽은 다른 아이를 대신해서 살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코르돌라 한전의 경우가 바로 그랬는데 언니가 3살 나이로 죽었을 때 그녀는 갓 6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죽은 아이는 그때까지 온 가족의 총아로서 부모의 사랑을 온통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데다 재능도 많은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어린 계집아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부정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지요. 코로둘라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지만 엄마는 죽은 언니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말을 꺼내려고만 하면 그만해라, 엄마 좀 그만 괴롭히라니까 하는 식으로 대번에 핀잔을 받기 일쑤였지요. 그녀 역시 지금까지 하라는 대로 해왔습니다. 한데 상담 치료 중에 이 주제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코르둘라의 삶에서 이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가족들이 그렇게 언니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음에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그래서 그녀의 내면에는 부정적인 작동 구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코르둘라는 죽은 언니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언니처럼 되려고 평생 노력해왔습니다. 사실 자기 인생이 아니라 언니의 일생을 살아온 셈이지요. 그 결과 그녀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아빠에게 듣는 소리도 늘 뭘 못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넌 하는 일마다 엉망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구나. 넌 덜 떨어진 녀석이야. 라는 식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몰랐으면서도 그녀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의 맥락이 분명히 잡혀옵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언니의 대용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 항상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는 언니가 아니니까요. 이 사실을 깨닫자 우선 언니를 향한 미움이 쏟았습니다. 그러나 언니도 자기도 사실은 이 일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점은 언니를 죽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죽은 딸과의 이별을 인정하지 않은 부모에 개의치 않고 코르둘라는 나름대로 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고통을 감지하고 또 표현할 수 있게 되자 평소에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혀대던 밥 먹을 때의 압박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던 코르둘라였습니다. 자기 자신이었던 적도 없었지요. 그녀 위엔 그녀 안엔 그녀 주변엔 항상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르둘라는 어마어마한 중압감을 느껴 이를 먹고 토하는 것으로 가시화했는데 이제 그 압박감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정서적 착취로 분류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고통의 테러화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는 부모가 자식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자기 병의 책임을 떠맡지 않음으로써 부모를 떠나 독립하고 싶은 자식의 정당한 욕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도록 막는 데에서 바로 착취 현상이 발견됩니다. 부모는 내가 병을 앓는 것은 모두 자식인 너의 책임이다. 병이 든 것도 계속 앓는 것도 다 네 탓이야. 고 아이에게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는 병든 부모를 돌보도록 자식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부 포기하고 끊임없이 정서적 결핍 상황 속에서 살도록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분노나 발랄함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우선이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여서 충만한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니까요. 정적의 저편이란 영화는 귀머거리이자 벙어리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리에에 시달리는 이 소녀의 모습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안드레아 뮬러의 경우는 또 다른 예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기 불신이 아주 심한 데다가 남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어릴 적에 엄마가 거의 매일 밤 그녀를 깨워서 몇 시간씩 함께 복도를 왔다 갔다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발작이 심해지면 자기를 돌보라고 어린 딸을 깨워서 옆에 두었던 겁니다. 안드레아는 두 가지 감정 사이를 오락가락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나 무력감과 함께 엄마가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기는 데 대한 분노도 느꼈지요. 그런데 엄마는 그 일이 마치 너무나 당연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굴었고 전혀 해로운 게 없다는 듯이 약간 산책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답니다.
안드레아는 어찌나 힘들고 절망스럽던지 나중에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조차 서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기 감정이 옳은지 아니면 엄마 말대로 그것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지 말입니다. 결국 안드레아는 자기 감정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갈등에서 보호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자기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 맞는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자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말과 몸짓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의심을 풀 수 없거나 남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안드레아는 옛날 아이 적에 느꼈던 무력감과 난간함을 다시 경험했고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물러나 버리곤 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미심쩍어 할 때의 이 긴장을 견딜 수가 없었던 그녀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착취 형태들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따로따로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사례들이 정서적 착취라는 분야에 속하는가를 일별할 수는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